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협상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는 그간 유예해온 상호 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재개할 수 있다며 일본, EU 등 일부 대상국에 구체적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아메리카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감세, 국경 통합 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온 그가 X를 통해 창당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 중심의 공화당 단일 노선에 제동을 걸고 정책 추진의 균형추로 떠오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에서 한국산 운반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미국의 중국 건조 선박 수수료 부과가 중국 건조 선박뿐만 아니라 한국산 선박까지 포함되며 물류비 이중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출업계는 관세 수수료까지 더해지는 이중 부담 우려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한국은행이 관계기관 합의 기반 인가제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처럼 한국에서도 다자간 심사 구조가 필요하며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재부와 금융위의 제도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말 사이에 머스크 쪽에서 창당에 대한 이슈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내 증시는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를 보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유예가 될지 혹은 9일날 폭탄이 떨어질지 숨죽여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이벤트 함께 소화하면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린 것처럼 머스크가 창당을 시사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을 좀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요금이 인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정규장에서부터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일론 머스크 창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 이제 미국 시장은 휴장에 들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머스크의 창당 선언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X에 글을 올리면서 아메리카 파티에 대해서 창당을 새롭게 선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예고를 해서 이제 예정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걱정되는 게 일단 우리 서학개미들이 되게 피해를 좀 많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일단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 주식이 어떻게 출렁일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은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제 결별은 최근에 이제 결별하고 독자 노선을 택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역시 머스크가 기업이 받는 연방 보조금을 철회하겠다고 맞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 노선을 택한 이유는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도지부를 사임하고 나서 트럼프가 재정을 독자적으로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트럼프 자신이 너무나 독자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못마땅한 것 같고 머스크가 이제 이러자 이제 SNS를 통해서 2.1부분, 그러니까 2대1 부분으로 압도적인 비율로 새로운 정당을 원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아메리칸 당을 창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키고 일당제 국가이자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당은 모두 국가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실제 당명은 이렇습니다. 2024년 직접 자금을 댄 정치활동위원회인 아메리카 팩과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반기득권이라든가 유권자라든가 이 부분에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당이 2~3개 상원이라든가 8개, 10개 하원 의원을 집중해서 이제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 이 부분이 이제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역대적으로 이런 제3의 신당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로스페어로라고 이제 92년, 96년대 미국 대선을 출마했던 개혁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요 메시지로 연방 재정이라든가 적자 반대를 내세웠고요. 92년 대선 당시에 무소속으로 19% 이제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 95년에 이제 개혁당을 이제 했었는데 2000년대에 도널드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이 당을 잠시 출마를 시도했었고 이 사람도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했던 어쨌든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부자였으면서 억만장자였고 EDS 창업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마이클 블룸버그라고 이제 그 블룸버그 창업자가 전 뉴욕시장으로 억만장자로 2001년, 2020년에 활동했던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창업을 했었고 2020년 이제 민주당 경선 출마 당시에 10억 달러 자산을 통해서 이제 정치 캠페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자산을 통해서 정당 구조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정치 모델로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이제 자신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제 개혁당 후보로 잠시 출마를 했었고 이분도 어쨌든 당시 이제 대선 2021년 대선 패버 직후에 약간 페이트리어트 파티라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당창을 당단해서 공화당 내 장악 시절을 이제 정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당한 적이 있고 앤드류 양이라고 최근에는 전진당이라고 이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당 정치 극단의 비판을 하면서 중도 실용주의를 정당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지만 어쨌든 정당 등록을 했었고 2023년 총선 후보로 출마를 시도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당을 만들었던 제3당을 만들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이 전례를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합된 전략 시도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시도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통과를 하면 머스크 CEO는 창당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안에서 양 당이 근소한 차이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수의 의석을 차지해서 본인의 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면 머스크는 트럼프와
결별하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이후를 좀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트럼프 이후에 어쨌든 공화당 내 지배를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가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자신만의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는 정치지만 머스크는 어쨌든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결정적으로 이제 머스크는 정당조차 하나의 어쨌든 브랜드 확장 도구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머스크는 대한 엘리트로서 자신의 시대를 이제 개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머스크는 이제 트럼프의 결별을 단순한 전략적 이탈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판 정치를 어쨌든 질서를 좀 구현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요 선언이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가 이제 자신의 플랫폼, 돈, AI 기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영향력을 누구보다 이제 창단의 판을 바꿀 잠재력을 지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어쨌든 재정적 대한 근본적 갈등이 시작이 아니었나라 생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도하는 요 어쨌든 법안이 어쨌든 자신에게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된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머스크는 감세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만 무분별한 어쨌든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어쨌든 자신에게 사업에 어쨌든 미치는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일단 이것을 시작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민 정책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지 기반이 마가와 머스크가 대표하는 테크 우파에 대한 이런 동맹이 깨졌다고 일단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민 정책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게 상당히 좀 약간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피해가 있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양당 체제에 대한 실망과 제3지에 대한 구축의 의지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로가 있고요. 자신이 어쨌든 X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한 여론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제3당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 사업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사업가로서 자신의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관계 정책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와의 갈등이 어쨌든 심화되면서 사업적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독립적인 행보를 이제 선택한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아메리칸 당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이 열리고 나서 테슬라의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일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또 테슬라 저가 모델에 대해서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겹치고 있어서 오늘 얼마나 낙폭을 보이게 될지 혹은 주가에 녹았다라고 판단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틱톡 인수 거의 성사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하는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틱톡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카드 중에 하나로 활용돼 왔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틱톡 협상의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발언의 시사점을 좀 먼저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성사 가능성을 발언의 시사점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적 협상 카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틱톡의 매각 문제는 어쨌든 단순한 IT 거래를 좀 넘어서 이번 거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모든 이익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틱톡 문제는 이제 양국의 어쨌든 빅딜의 일부로 보고 있으면 이제 약간 다시 한 번 더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승인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승인이라고 하죠. 뭐 바이트댄스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어쨌든 중국의 어쨌든 국영 기업의 어쨌든 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중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급했으니까 이는 단순히 이제 미국 내 법적 절차만 있는 게 아닌데 매각에 성사될 수 없고 중국 정부의 어쨌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변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내년에 중간 선거와 이제 국내 정치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젊은 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 발언은 어쨌든 내년에 중간 선거와 이제 중국의 승인이 있다라는 걸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발언의 시사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적인 이슈라는 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사 가능성은 이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거의 성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빅딜의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성사라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거의 이야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통과되는 법에 따라서 이제 이게 계속 연기돼서 9월 17일이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 지연의 주요 가능성이고 정치적으로 거의 딜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거의 성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추가 관세 반발이 이제 협상 단계라는 거 하고 거의 이제 막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고 이제 내각이 성사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현재 전망은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의 합의 단계라고 자신하지만 최종 승인이 없으면 거의 무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막후 단계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성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막후 단계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거의 성사 단계라는 것 같고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기술적인 협상만 남았다라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측이 이제 이르면 7일에서 8일 정도 중국과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대화 상대로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될 수도 있고 그 측근이나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까지는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발언이 틱톡 협상 성사 가능성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을까요? 뭐 거래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난간이 있다라는 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정치적 해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어쨌든 경제보다는 정치라는 의미를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은 조금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정치적 일환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발언은 틱톡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또 약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를 계속 쓰고 있는 게 저는 약간 이것도 약간 의문이 좀 듭니다. 정치적 동기가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긴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어쨌든 기술 장벽이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성사 가능성은 트럼프라는 변수에 따라서 여전히 고위험성과 고변동 딜로 평가가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 같아요. 틱톡 거래는 금융보다는 정치적 산물이다. 이제 그 트럼프의 어쨌든 이 분이 말씀하시는 건 여전히 조율자임을 자신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이고 자신이 어쨌든 변수고 자신이 어쨌든 이 부분의 모든 거에 협상 작업 모든 딜을 키를 쥐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네, 틱톡과 관련해서 소식이 또 나오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일본 8조 주고 차였다였습니다. TSMC가 일본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두 번째 반도체 공장 착공에 대해서 연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일본 내 교통 문제를 표면적으로 들긴 했지만 내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라라는 압박을 시사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좀 되고 있는데요. TSMC는 일본에서 8조 원 가까운 보조금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뭐 관세 효과 미국 내 어쨌든 투자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등 이제 첨단 기술의 최대 100%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예고하고 있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TSMC가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미국 시장의 접근성이 제한될 걸 우려해서 일본 이 공장보다는 이제 미국 애리조나 등 현지 투자를 먼저 선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TSMC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1,000억 달러죠. 이제 투자 공식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650억 달러를 뛰어넘는 걸로 미국 내 첨단 공장 3곳과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공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미국은 먼저 선제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이렇게 해서 칩스법으로 해서 일본을 하게 되면 이걸 안 주겠다라고 압박을 가하게 됐고 이 부분을 정책을 유인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미국 내에는 또 다른 유인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내에 생산을 확대할 경우에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AMD의 주요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을 하게 될 경우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도 유인하게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정학적도 이제 이런 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과 함께 탈중국과 자국내 생산을 이제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 이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선택할 경우에 이것도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두 이런 걸 생각하게 될 경우에 도저히 일본을 선택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트럼프가 모든 걸 다 제시할 경우에 일본을 선택할 경우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TSMC가 일본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8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공장 착공 연기를 시사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큰 틀에서 본다면 TSMC가 일본 대신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 대신에 투자를 선택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위협과 미국 내 생산 압박 때문이 아닌가. 미국은 사실은 이제 내년에 어쨌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이제 일자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100%에 달하는 반도체 수입 관세를 부과를 어쨌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공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TSMC는 글로벌 반도체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이러한 어쨌든 관세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에 미국 시장의 경쟁력이라든가 비용 구조라든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이 공장보다는 미국 애리조나 내 현지 투자를 가속하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 내 칩스법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보조금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 8조라는 돈이 크긴 하지만 미국에서 주는 어쨌든 이 보조금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자면 TSMC가 이제 일본보다는 미국 투자를 우선시하는 건 관세 등 미국 정부의 어쨌든 정책 압박이라든가 대규모 보조금이라든가 글로벌 고객사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미국 내 생산 악화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복합적으로 따르면 결국 미국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TSMC와 관련한 보조금 내용까지 공장 착공 지연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엔비디아 4억 베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인수 소식이 또 하나 전달이 됐고요. 이번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공지능 최적화 스타트업 센트ML입니다. 최소 3억 달러고요. 성과 기반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면 4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 살펴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보시면 AI 기업들을 많이 인수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보시면 이런 게 여러분들은 빅테크들이 많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AI 기업들을 상당수의 AI 기업들을 빅테크들이 전 세계 AI 기업들을 80% 이상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엔젤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빅테크들의 어쨌든 차세대 먹거리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도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상당수의 메타라든가 다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MS도 마찬가지고요 하고 있는데 수식적 통합을 강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센트ML의 어쨌든 핵심 기술 AI의 트레이닝과 추론 과정에 GPU 하드웨어를 극대화하는 최적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엔비디아 수직적 통합의 전략적인 한층 견고시키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아시다시피 지금의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제 크게 된 데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이 크게 어쨌든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AI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의 생태계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 어쨌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인재와 어쨌든 IP를 대거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AI의 부분과 R&D 역량도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AMD와 인텔 등 어쨌든 하드웨어 경쟁사들이 AI 시장에서 엔비디아 역량과 격차를 좁혀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크게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의 장기 전략도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센트ML은 어쨌든 컴파일러 기술이 이제 AI 모델과 GPU에서 이제 효율적 연결고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고요. 엔비디아의 소프트 스택이 이제 한층 강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이번 인수는 엔비디아가 AI의 어떤 하드웨어 저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아우르는 AI의 어쨌든 인프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I 반도체 경쟁 구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 인수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센트ML,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공지능 최적화 스타트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업들 인수,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런 인수가 엔비디아 성장에 있어서는 어떤 도움을 좀 주게 될까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최근 2년간 엔비디아는 2023년 이후 50개 이상의 AI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했고 2024년 지난해에만 4건 이상의 이제 소프트웨어와 AI 인프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런 AI라고 2024년에 약 7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AI 워크로드 최적화 GPU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DAI라고 2024년 3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수를 했었고 어쨌든 이렇게 인수를 대형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인수한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를 대거 먹여 살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엔비디아는 최근 2년간 AI 인수에 뭐 10억 달러 이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엔비디아를 많이 먹여 살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큰 기업들이 크게 나가는데 많은 기업이 어쨌든 많은 사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어쨌든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인수와 관련된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5번째 키워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5번째 키워드는 헌법 위의 대통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금지법,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헌법적 권한으로 이 법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검찰 재량권을 통해서 특정 법 집행을 유보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법치주의의 경계를 좀 허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의회와 대법원의 지지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무효한 것은 이제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헌정 질서와 근간에 심각한 도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법 권한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이제 집행하거나 뭐 최고의 권한이긴 하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을 임의로 무효하거나 무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을 조정하거나 이런 걸 하지만 이런 건 남용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틱톡 금지법을 무력화 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극히 어쨌든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법치주의 권력의 경계도 이제 근간을 붕괴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헌법 질서에 대해서 근간의 중대한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트럼프 정부의 이익이 들어와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대통령의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미국은 법치주의라든가 권력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이번 조치는 이제 검찰 재량권은 어쨌든 범위를 넘어서 입법, 사법이라든가 권한을 침해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미국 헌정사상 중대한 논란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법치주의에 있어서 경계를 좀 허무는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을 좀 무력화시키는 의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헌법 해석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통령의 권한의 전면 확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범이 이제 틱톡 금지법은 의회를 통과시켰고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이제 거부하거나 무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어쨌든 싫어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든다는 논리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어쨌든 상당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이건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헌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하고 유례없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을 전례 없이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헌법 해석의 번화와 위헌성이 좀 있습니다. 헌법 확장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법의 효력 자체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체로 어쨌든 이 950명의 어쨌든 이상의 법학자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법 무력화 시도는 명백한 어쨌든 헌법적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향후에 이제 다른 대통령들도 이렇게 만들면서 사실상 미국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의 집행을 임의로 거부하고 이제 그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법의 지배가 아닌 권력자의 지배로 전환되는 신호라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명백히 위헌적이고 판단하는 법에 한해서 이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만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이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상당히 향후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갈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판단을 할 자체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걱정스럽다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누가 판단해야 될지 장기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확장이 관철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반대하는 법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적 견제라든가 균형에 대해서 이제 훼손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파장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법치주의 경계를 허무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5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6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6번째 키워드는 테크노 자본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7월 4일 SNS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더 이상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정치적인 고아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재를 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별을 신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트먼의 민주당이 더 이상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지 않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반부자, 반테크, 대기업에 대한 정서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억만장자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모든 억만장자를 같이 나누자라는 발언과 이제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부를 같이 벌고 나누자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 창출을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을 반대하고 그 혁신을 통해서 성장과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샘 알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크노 자본주의는 과학기술 기업가 정신을 통해 부의 창출과 그 부의 사회적 공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분배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 기여하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먼은 정치적의 선언과 통해서 이제 민주적 이탈과 테크노 업계의 이제 정치적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장 혁신을 멈추지 않고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트먼은 미국 정치가 혁신의 분배를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막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노 자본주의라는 키워드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트먼 CEO는 민주, 공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테크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올트먼 CEO가 가지고 있는 테크노 자본주의 철학이 향후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좀 주게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테크노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혁신 중심의 부의 창출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하향 평준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막지 말고 제어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는 쪽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을 통해서 나누자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서 알트먼이 강조한 테크노 자본주의는 기술 혁신과 정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창출을 억제 대신에 분배 방식으로 초점을 맞춘 정책을 촉진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부의 분배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인 것 같습니다. 알트먼은 억만장자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모두가 억만장자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창출된 부를 국민 정책에 이제 직접 분배하는 약간 프로핏 쉐어링과 같은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누진세나 복지 정식의 분배에서 AI 플랫폼 기업이 이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모델로 전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새로운 방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와 성장의 균형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트만의 철학은 기술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제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연에 대한 것들은 제어를 좀
완화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혁신을 촉진을 동시에 윤리사회 책임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AI 데이터 산업의 규제의 경우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저하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프라이버시라든가 포용성의 가치를 정책을 재설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이런 AI 정책에 대해서 제어나 이런 규제를 좀 더 완화해달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논란과 정책의 실현을 확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알트만의 철학은 기술과 부의 집중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량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하는 데서 제어보다는 약간 좀 더 발전을 좀 더 초점에 맞춰달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적 재편이나 분배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논란이 되겠지만 빨리 발전을 시켜서 좀 더 분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달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트먼 CEO의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양쪽 모두 다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도록 장려하고 그다음에 부를 분배하고 자본주의에 따라서 복리 효과가 나타나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올트먼 CEO의 코멘트까지 잘 살펴봤고요. 오늘 여기서 빅애플 스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로는 다날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8%대 급등세 보여줬고요. 2위로는 동양생명 17%, 그리고 3위로는 에르코스 14%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까지 8% 이상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8%대 오름세 보이면서 5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HS 효성이 14%대로 좀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코오롱도 13%, ABL 바이오와 미래에셋 증권도 나란히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D&D 파마텍까지도 9%대 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제 정규장에서 한국전력과 같이 시세를 좀 보인 바가 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움직임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핵심은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 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전기나 가스 요금을 무작정 묶어두긴 어려워졌다고 본 건데요. 그동안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해 왔는데 이게 이제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해오면서 민수용 미수금이라고 불리는 외상값이 쌓여왔습니다. 이게 2021년에는 1조 7천억 원, 지난해에는 13조 원을 넘었고 올해 1분기에는 14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쌓이다 보니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루 이자만 47억 원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배당 여력도 줄고 결국 주주들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 이후에는 요금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하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 상법 개정안 안에 주주에 대한 권리 부분을 좀 높여주는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곳에서 이제 요금을 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상법 개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 요금 체계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상법 개정이 회사에서 좀 주주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부 방침만 따르다가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게 됐을 때 앞으로는 배임 소송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긴데요.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소액주주 비중이 40%가 넘고 한국전력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요금을 묶어두면 소액주주 반발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금이 당장 오르긴 어렵습니다. 전기나 가스 요금은 산업부나 기재부 등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해서 이사회에서도 주주이익이라는 기준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점, 이게 이번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배당 확대 기대감이나 재무구조 개선 기대도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가에 좀 큰 반영이 있을지는 보셔야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대다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뒤늦게 한국전력이나 한국공사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장 흐름을 좀 보시긴 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는 1.5%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 반대로 상승불 켜져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셀트리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빛났던 종목 중 하나가 셀트리온이었는데요.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셀트리온 주가가 반등을 한 건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주식 매입 계획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셀트리온 홀딩스는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이 가운데 5천억 원을 셀트리온 주식 매입에 쓰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초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총 2,500억 원씩 장내에서 직접 매수할 계획이고 매입한 주식은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최근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자사주 매입이나 무상증자 같은 주주 환원책은 있었지만 큰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주회사가 직접 나섰고 매입 규모도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주가 부양 의지가 확실히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또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판단이 되면 남은 5천억 원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히면서 이 부분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단순히 단기 매입이 아니라 1년 이상 보유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침이 좀 뒤따라 나와주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은 이제 주식 매입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 확보한 1조 원 규모의 자금 중 절반, 그러니까 나머지 5천억 원은 이 지주회사의 사업구조 개편에 쓰일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그동안 순수 지주회사 역할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기업과의 인수 합병을 통해서 사업형 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인데요. 그만큼 셀트리온 주가가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룹 전체 수익성과 지배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의기가 담겼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외에도 신약 개발에서도 일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단순히 주가 부양을 넘어서 셀트리온 그룹 전체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익 물량이 좀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빛났던 종목 중 하나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오늘은 0.28% 하락하는 움직임 일단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장에서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종목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 거고요. 먼저 HS 효성부터 보겠습니다. 지주사들이 금요일장에서는 대다수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세론에 대한 이슈도 있었겠고 일부 좀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망한 매물도 같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하게 됐던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H효성을 포함해서 좀 지주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변화가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소액주주 권리도 강화해 줄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주사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데요. 막상 통과된 법안에서는 핵심으로 꼽혔던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빠지면서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간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컸고요. 관련된 지주사 ETF들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네, 차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부 쟁점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망했던 부분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좀 잘 봤었던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지주사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다면 기회가 될지도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지주사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이번 조정은 시장에서도 좀 단기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이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주요 조항들이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관련 이슈는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대형 지주사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 측면도 있어서 차익 실현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반대로 그동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중소형 지주사들에게도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S효성 같은 대형 지주사들은 자사주 보유나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같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재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끝나면 시장의 관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기대에 못 미친 개정안이 좀 통과했다라는 부분에서 지주사는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개장했을 때도 개장 당시에는 땡땡 홀딩스, 뒤에 홀딩스 붙어있는 중소형 단에서는 순환매가 살짝 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중소형 단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SK텔레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해킹 이슈가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부담을 좀 안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정부가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발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가 급락은 아무래도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금요일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해지하는 고객에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SK텔레콤 서버 28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고요. 그로 인해 유심 정보 25종, 총 9GB가 넘는 그런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보안 관리나 계정 관리, 대응 과정 모두 부실했고요. 특히 유심 인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일부 서버 설정을 바꾸면서 자료를 고의로 지운 정황도 확인이 되면서 정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투자를 의뢰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점들이 투자 심리에서 좀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발표가 SK텔레콤 실적이나 주가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은 역시 매출 감소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위약금 면제로만 3년간 최대 7조 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고요. 이미 해킹 사고 이후에 60만 명이 넘게 이탈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약정 기간과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는 가입자들이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결국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가입자 1인당 2만 원 정도의 보상금 지급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약 2,5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수천억 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황도 변수입니다. 만약 최대치인 전체 매출의 3%가 부과가 된다면 5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오는 7월 말부터는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도 더욱더 치열해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타사로 이동하는 가입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우려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태가 단기로 실적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나 브랜드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긴 장대 음봉 그리면서 마무리 지었고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0.92% 하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4,922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세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0.48% 상승불 현재 켜져 있네요. 자,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인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의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이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은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세안이 통과가 됐고요. 또 상호간세 유예 기간이 벌써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어떠한 영향이 끼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에 있었던 만큼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호간세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좀 경계감도 짙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2% 가까이 또 급락을 했고요. 350선까지 지금 후퇴를 한 상황인데 지금 예측가로도 0.44%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3,04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서 지금 매도 우위가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전일장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흐름만 봤을 때는 일단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단기 랠리도 있었고 상호 관세 유예라는 이제 끝이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에도 금요일장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이번에 확실하게 종료를 하게 될지 약간 불안감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25%의 관세를 또 부과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지만요. 유럽 증시라든지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에서의 관세 이제 이번에 유예됐던 그 기간이 종료에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또 서한도 발송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러면서 유럽 증시는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의 시장의 분위기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 서한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한국도 포함이 됐느냐 아니면 이번에 관세를 확실하게 종료를 하고 얼마의 관세를 적용을 받게 되느냐 또는 그 전에 합의를 하느냐 약간의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섣불리 매수가 많이 붙기는 좀 어려웠던 장이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한 안에 이제 어떤 나라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눈치 보는 장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었던 무풍지대라고 얘기하죠.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관세에 대한 얘기가 한번 수면 위로 올랐을 때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관세에 대해서 아무래도 유예 시간이 바로 끝날 예정이다 보니까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날 바로 감세안이 통과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감세 법안에 대해서도 실과 득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쪽으로 세액 공제를 25%에서 35%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반도체 투톱에서는 좀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좀 눌려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주에는 5%막 강하게 흘러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또 삼성전자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미국에서의 감세안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결국은 통과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악재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호재적인 부분들이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유화적인 어떤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투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조치로 인해서는 조금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가면 반면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종목들에 대한 포트의 그 변경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팔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런 균형들이 좀 맞춰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일단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 사실 지난주에 발표를 할 거라는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번 주 8일 날 발표가 되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발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하고 사실은 다르진 않아요. 실적이 저점, 바닥일 것이다. 또는 실적이 그래도 조금 좋아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결국은 실적이 이 이후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 이런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모멘텀 계속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전자 쪽으로 계속 좀 모멘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관세 우려로 인해서도 철강 관세도 우려잖아요. LG전자 쪽으로도 아무래도 이러한 모멘텀 좀 받아갈 것 같은데 오늘 실적 발표에 있어서 좀 전략 세워볼 만한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LG전자도 실적이 바닥일 거라는 예측들이 좀 있어요. 네. 그만큼 주가가 너무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실적이라는 것도 소비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전 쪽이 거의 이제 주력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 이후부터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삼성전자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관세적인 부분들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철강 관세 쪽은 이 가전 제품 쪽에 철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악재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됐고 최악의 실적들이 한번 반영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LG전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 자연 회복들이 조금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그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좀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의 이 상황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모멘텀이 어떻게 향방을 흘러가게 될지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가 상호 관세 시한이 바로 끝나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해 드렸듯이 금요일장부터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코스피가 0.5%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26%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3포인트 선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일단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세안이 본격적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각 나라마다 관세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또 우리 한미 협상도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만 보더라도 숨고르기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5% 하락하면서 3,0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050선마저도 깨진 모습 포착해 보시고요. 코스닥에서도 0.31% 하락하면서 77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반도체 투토 오늘 1% 넘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11% 하락하면서 62,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1.85% 하락하면서 26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만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잘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145.8% 이상 또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프리마켓 장에서부터 오늘 강한 시세 뿜어주고 있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관련해서는 1.19% 하락하고 있는데요. 관세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또 많이 받았던 자동차 종목인 만큼 오늘 과연 시세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0.27%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BM 양 종목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좋은 흐름이었었는데 지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4%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마 리서치가 5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2.9% 상승하면서 50만 원 위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양시장은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지금 실적 발표로 인해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개별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일단 개별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에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좀 예측한다면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 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 지금 현재 선물 지수도 이제 마이너스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뭐 낙폭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또 올라가거나 한다면 이제 기대감으로 또 주가의 상승도 나올 수 있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으로 이미 한번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 추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수 조금만 흔들려도 매수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물량들이 꽤 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로 출발했다가 다시 매수 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증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리스크 요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은 항상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결국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흔들리다가 그 시기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해소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어떤 방향이든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월요일 날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할 수 있긴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 결국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주가 상승에 또 이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 쪽으로 좀 선제적인 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지금 하락이 나왔고 지난번에 하락이 좀 잡혀있던 자리가 3,000포인트 좀 위쪽 선이거든요. 3,030포인트. 여기에서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건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예상을 좀 하고요. 그 대신 이제 큰 강한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좀 메워주는 상승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아무래도 이 관세에서 조금 멀어진 무풍지대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파마 리서치가 3% 상승하고 있고요. 클래시스라든지 뭐 실리콘2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시듯이 지금 아무래도 무풍지대 쪽으로 조금 상승하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에 모멘텀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번 주는 또 특히나 이렇게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좀 네.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큰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이 모든 종목들 쪽으로 다 수급이 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기 전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수요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는 관세 무풍지대라고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선주 쪽도 역시 그 종목이라고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도 그동안 이제 무풍지대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종목들이 당분 이번 주 초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이틀 정도 또는 3일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오늘 월요일장에서만 반등이 나오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만약에 접근하실 때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시장도 조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업종들을 대응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무풍지대 중에 하나로 가장 크게 이제 엔터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공연이 더 많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BTS라든지 또 블랙핑크에 대해서 완전체 복귀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숨고르게 하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13조 소비 쿠폰 풀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관련해서 유통주 또 식품주 관련해서도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비 쿠폰 관련된 종목들도 봐도 괜찮을까요?
대표적으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소비 침체를 겪으면서 네.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이제 소비 촉진 전략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 화폐 이런 것들도 역시 해당이 되고요. 소비 쿠폰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유통 쪽에서의 어떤 그 활성화를 띠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 쪽에서도 이번 주에 그 대규모 소비 행사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입점에 있는 제품들이 또 한국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과 또 행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단기 반등이 끝났지 않았는데 계속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은 계속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도 살아있는 상황인 거고 유통주, 소비 쿠폰 관련해서 효과가 더 커질 예정이니까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클래시스라든지 지금 뭐 실리콘2 같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또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균형을 맞춰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더 볼 것인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콜마라는 회사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들을 길게 보면 과거의 주가하고 현재의 주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은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쪽은 위축이 많이 되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이제 경험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너무나 심하게 또 빠졌고 그다음에 중국 쪽의 화장품이 또 한국 화장품을 또 뛰어넘는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위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아시아 쪽에서의 시장에서 약간 국한돼서 성장을 많이 해왔던 이 화장품이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 이 시장이 많이 열리면서 새로운 어떤 성장성을 좀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모멘텀들도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라든지 또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단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많이 조정을 한번 준다면 조정 시에는 접근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올랐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은 조정하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지금이 고점의 거의 네.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조정 시에는 굉장히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 최고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만약에 떨어졌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단기로 만약에 매수했는데 올라온다 단기로 그러면 단기 수익을 내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밀렸는데 사고 나서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계속해서 화장품 쪽으로는 좀 계속 수급 상황 보시면서 주가 추이 보시면서 단기 대응이라든지 장기 대응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쪽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유관기관들과의 모인 위원회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단알 6% 상승하고 있고요. 코나 이 우리 기술 투자가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도 아직은 살아있는 상황인 거고 사실 한은 총재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의 섹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국내에서 지금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네. 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동향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미국도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 법안까지 지금 마련이 될 정도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요. 만약에 처음에 시행했을 때 시행착오라는 건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우려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규제를 통해서 또 잡아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이제 좀 안정화되는 그 시스템적인 부분도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발행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좋게 보지만 하지만 종목들은 좀 차별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해서 너도나도 막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들이 다 이 관련 종목이고 모두 다 수혜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단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거기 사실 뭐 급등 또는 폭등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규제 이제 방향 정책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오히려 그게 확정될수록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미리 주가가 선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그런 어떤 구도 방향으로 갈수록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유의해서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올라가면 그래서 정리하시면 돼요. 신규로 무조건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잡으시는 건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또 정책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이 시행이 되고 나면은 또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난주에 주도주라고 하면은 조방원 이야기 강장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방원이 이제 지난주에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면서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인지 계속해서 좀 조금은 좀 숨고르게 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주도주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바뀔 것 같아요. 바뀔 뭐냐면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 협상을 했을 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관세에 있어서 피해주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자금들이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동안 뭐 조방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관세 협상 이후에는 IT하고 자동차 쪽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쪽도 분명히 충분히 지금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방원이 계속해서 주도주로 있었다며 이제 하반기에는 IT라든지 다른 이제 정책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주도주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코멘트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은 쉬어가는 움직임, 숨 고르기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긴 한데 지금으로는 약보합 수준, 양시장 모두 흘러가고 있고요. 현물에서는 빼고 선물에서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환율도 1,362원으로 조금 올라온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네, 일단 7월 달에 수급 기조를 좀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의 견조한 수급 흐름들, 일단 뭐 지수가 단기적인 과열권에서 조정이 좀 나온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대체적으로 뭐 수급에 대한 양분화된 차별성들은 좀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불거졌던 코스피의 이 조정폭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특정한 어떤 이슈들보다는 이 미국의 이 관세 협상을 좀 앞둔, 그래서 지금 이 관세에 관련된 서한을 좀 발송했다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유럽에서 관세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일부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됐었던 흐름들이 오늘도 좀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베세트 상무장관이 좀 발언했던 부분들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뭐 8월 1일까지 이 상호관세에 관련된 부과 일정들을 연기하겠다라는 발표들이 사실상 뭐 3주 정도 해당되는 상호관세가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 이전까지에 대한 관세 협상이 얼마만큼 좀 마무리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들이 조금 더 완화된 기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좀 크게 이탈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외인의 수급 이탈도 크게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점. ADR 지표라든가 뭐 RSI 지표가 과일권에서 소폭 좀 내려가긴 했지만 ADR도 역시나 현재 좀 뭐 추세선 상단에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특히나 뭐 전일 종가 기준의 코스피 PBR도 여전히 한 배 이상 1.03배를 좀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가 한 2,900선 미만까지 좀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은 제한적이지 좀 않을까. 오히려 관세 리스크에 하는 어떤 영향들이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이전 고가에 대한 경신 가능성들은 재차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3,000선에 대해서는 지지력은 좀 확인하면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말 사이에 8월 만약에 관세를 낸다면 뭐 8월 1일부터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서한은 주말 사이에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의견까지 종합을 좀 해보면 8월 1일 정도로 사실상 유예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번 주는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망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하거든요. 일단 오늘 현재 시점에서 좀 봤을 때 코스피가 양전을 했는데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부분들은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는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현재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불발될 수 있는 여지보다는 협상의 어떤 점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좀 타결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긴 하겠지만 이건 뭐 사실상 뭐 기한 내에는 충분히 좀 도달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 내지는 일부 조율의 과정에서 연기가 좀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도 사실 뭐 협상에 관련된 의지가 좀 강한데 굳이 이 부분을 뭐 강하게 압박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관세율을 좀 부과한다.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리스크가 주는 어떤 조정의 빌미를 2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가 주도주가 수급적인 이점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고 이 부분이 하락하는 어떤 배경이 좀 됐는데 추세적으로 하락폭을 더 크게 좀 가져가기보다는 일부 낙폭 구간에서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여전히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의 기대치가 그런 높은 그런 산업군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기회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우려하는 것보다는 사실 실적의 어떤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흐름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는 관세와 관련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서한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날짜가 원래 데드라인 자체가 8일 그리고 9일 예정되어 있어서 이번 주 내내 만약에 유예가 될지 혹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지만 유예가 될지 혹은 9일 날 완벽하게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지 그래서 주가가 또 출렁이게 될지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용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일단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5.8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OP 예상이 사실상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르게 좀 볼 내용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남아있는 잔여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하게 되면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만 준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주가에서 한 번 더 레벨업도 가능할까요? 하반기는 사실 뭐 이 자사주에 관련된 어떤 매입 소각 이슈가 일단 뭐 긍정적인 효과로는 좀 작용을 하겠지만 가장 큰 이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하반기 HBM 전략을 얼마만큼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약화됐던 원인들을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된 그런 배경이 좀 됐었고요. 이번 2분기 실적이 양극화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한 1개월 전까지 특히 2주 전까지에 관련된 추정치보다 더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익 기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환율에 관련된 기저효과를 좀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레거시 부분을 일부 좀 선방하는 효과들을 좀 나타내 준다면 특히나 지금 DDR4의 단종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2분기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됐던 부분들이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이번에 얼마만큼 이익 상승을 좀 해줄까 이게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와 좀 유사한 1분기보다도 사실 예상치를 좀 상회했던 영업이익 기조를 이번 2분기에 좀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 기회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AMD에 대해서 지금 HBM3 12단 공급 확정이 됐고요. 브로드컴은 현재 8단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12단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가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이 브로드컴에 대한 12단 공급도 거의 뭐 기정사실로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좀 지연됐던 부분들은 하이퍼스케일러 향에 관련된 매출 비중을 좀 다각화한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삼성전자가 좀 점진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보다 HBM 모멘텀이 하반기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HBM3 12단에 관련된 퀄테스트가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이 4분기로 예정되고 있는 블랙의 울트라의 양산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칩 공급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화두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9월 이전에 퀄테스트에 대한 승인 여부가 좀 본격화된다던가 또는 HBM4에 관련된 로직 대비 변경 체제에서 삼성전자가 다소 유리한 기술적인 어떤 우위선점이 그런 어떤 이 전략들이 좀 구체화가 좀 된다면 그동안 좀 소외됐던 HBM 모멘텀을 삼성전자가 좀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잠정 실적 나오는 건 좀 봐야겠지만 오늘은 1.2% 정도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증권사 15곳 전망치 다 이제 집계를 해서 평균 내보니까 2분기 매출이 75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한 6조 정도 관측되고 있고요. 이제 부문별로는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지만 예상치를 좀 보면 DS 부문에서 매출이 26에서 28조 원, 영업이익이 1조 7천에서 2조 6천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9조 원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좀 다져가는 건지 그렇다면 주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감세안 통과가 됐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텐데 IRA 관련해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일단 좀 빠르게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나 AMPC 관련한 세액 공제는 32년까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관련해서 최근에 ESS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어서 시선을 좀 다르게 가져가도 좋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이고요. 금요일장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좀 나왔습니다. 6월 선박 발주가 81% 정도 급감했다고 하고 상반기 수주로 보더라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주가 좀 좋아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조선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되는 때가 온 건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지역화폐고요.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1일에 1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차는 9월 22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테마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지역화폐 중에서도 오늘 코나아이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 6.8% 현재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STO나 핀테크, 전자결제, 스테이블코인, 삼성페이, 애플페이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2차 전지부터 열고 전략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랑 2차 전지 섹터 대표적으로 봤을 땐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로 2차 전지를 대표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네, 일단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 발표를 좀 했었고요. 이 부분은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호실적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 시초 한 5% 정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뭐 보합권까지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내려온 부분도 좀 아쉽지만 일단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희비들 특히나 이 최근에 한 3, 4거래일 동안 이 강한 어떤 수급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단기 급등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BBB 법안의 일부 좀 노이즈가 좀 작용을 하면서 수급 정체로 좀 이어진 그런 부분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BBB 법안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액들이 25에서 35% 정도 상향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대의 요인이 좀 됐었고 반대로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일단 이 전기차 인센티브가 일단 원안보다도 더 강경하게 지금 3분기 말이죠.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폐지가 좀 확정이 되면서 단기 수요에 관련된 위축. 그래서 뭐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도 해당되는 어떤 우려 요인들이 의견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본다면 IRA 관련된 조기 폐지 리스크, 특히나 1년을 좀 단축한다는 부분들이 이번 하원안에서 좀 통과가 좀 됐었다가 상원 수정안에서는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안이었던 2033년까지 IRA 세액공제가 기존대로 좀 유지가 되고 이 지원 금액도 현행대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IRA 관련된 리스크가 저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FEOC라고 좀 불리고 있는 이 중국에서 원재료라든가 부품을 활용한 이 배터리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세액공제에서 좀 제외하는 안건이 내년부터 좀 시행이 좀 될 수 있었는데 FEOC 규정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어떤 비율이 크게 좀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세액공제를 현재까지 좀 유지를 한다. 이 부분이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만약에 FEOC 규정이 만약에 적용이 돼서 내년부터 좀 실행을 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이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뭐 흑연이라든가 이런 소재들은 뭐 중국에서 좀 거의 전량 수입에 좀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에서 좀 제외가 되는 부분들은 배터리 셀사들의 어떤 이익훼손 기조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가 좀 될 수 있었던 요인인데 이 부분이 좀 완화된 점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7,500달러 규모의 이 전기차 인센티브가 좀 폐지됐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강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상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단기적인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이 보조 정책이 좀 폐지가 되면 수요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영향도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미국 안에서 개별 주의 정책을 좀 보면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 제도를 주 정부 차원에서 유지를 좀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도 관점에서 최악의 국면들은 오히려 좀 냉정하게 4분기까지에 대한 판매량을 좀 더 보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나와서 부문별로 체크를 해야겠지만 가장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152%니까 나쁘지 않은 수치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IRA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캐즘이 극복됐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 같이 이제 어닝 시즌이 맞물려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작년의 기점에서 작년부터 좀 이어졌던 뭐 전기차 캐즘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부분이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거나 유예됐던 그래서 뭐 축소됐던 그런 영향들이 전기차의 판매량 급감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캐즘의 시작이 좀 됐었고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유럽 시장은 침체가 좀 됐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그래도 성장세를 좀 유지했다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유럽 시장의 1분기 데이터를 보면 35% 정도가 좀 회복세를 좀 보였는데 세부 데이터를 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점유가 확대됐고 비테슬라 이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들은 테슬라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좀 감소됐던 영향들이 좀 있었는데 이 틈을 타서는 뭐 폭스바겐의 유럽 점유율이 소폭 좀 올라갔고 한국의 뭐 기아차가 좀 소폭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어떤 이 약세가 조금은 확인했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의 경우에도 미국 안에서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는 조금 둔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부 지역별 편차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번 2분기 데이터를 보면 아직 세부 데이터가 좀 확정되지 않았지만 뭐 4월과 5월 데이터를 좀 추정해 봤을 때는 올해 2분기에는 한 25에서 35% 정도에 대한 증가가 유럽 시장에서 좀 확인되지 않을까. 다만 중국의 점유 확대 부분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2분기 데이터에서는 지금 비테슬라 기업들에 대한 이 유럽 점유율들이 소폭 좀 증가되는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수 있다면 만약에 이제 캐즘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저는 시초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는데 일단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큰 이유가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이 컨센 대비해서는 소폭 좀 하회했지만 대체로 좀 부합한 점. 여기 대해서는 6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로 좀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이 모델 Y 신차에 대한 판매량이 단기적인 수치상 좀 급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3분기 초부터 이어지는 모델 Y의 출하량과 좀 맞물리면서 상반기보다는 이 수요 회복세 관점에서 테슬라가 하반기에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폐지되는 미국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일부는 좀 있겠지만 저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견조한 전기차 점유율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긍정적인 어떤 지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인센티브에 관된 폐지 이슈도 사실 뭐 전기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뭐 프로모션에 대한 이벤트 확대 같은 것들 내지는 뭐 여기 더해서는 주별로 자치적인 어떤 보조금과 같은 지급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익상세 관점에서에 대한 영향도를 조금 더 파악한다는 관점에서는 뭐 저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벤트가 조금은 유리하게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내연기관차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차로 옮겨가게 될 텐데 이 구간을 지금 지나가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인도량이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고 하고요. 테슬라도 이제 중국 6월 판매량이 8달 만에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는 주말 사이에 이제 머스크 CEO가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조선 쪽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 좀 내렸어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이전에 그 수주 이야기할 때 대표님께서 리드타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 연결을 좀 지어서 여쭤볼게요. 이 리드타임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상반기 수주액도 줄었다고 하고 6월 달만 놓고 봐도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리드타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좀 시선을 달리 둬야 되는 타이밍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조선주의 경우는 수주 감소 영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언급했던 실적 추정치 상향 부분들은 3대 조선픽소리의 이번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일부가 좀 반영됐던 부분. 두 번째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선 부분에 대한 협상용 카드 부분들이 향후에 미국발 수주 확장 가능성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차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제가 항상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조선주의 경우에는 분기별 실적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분기별 수주 잔고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뭐 실적의 어떤 이 증감폭들 그다음에 어닝 미스는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선분이라는 것은 사실 인도 시점에서 매출을 크게 좀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감안했을 때 만약에 2분기에 어닝 미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아쉬울 부분이 없는 것이 3분기에 해당되는 인도 물량들이 좀 반영되면 오히려 실적 추정치 상향 관점에서는 뭐 3분기에 더 실적이 더 크게 반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논의로 봐야 되고 다만 분기별 수주 잔고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이게 그 차기 분기에서에 대한 이 수주량도 역시나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리스크 요인이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전체 수주량들 그래서 인도 시점에서 인도량을 좀 제외한 수주 잔고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기점에서는 일부 뭐 수주 잔고가 좀 감소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일단 계절적인 요인도 일부가 있어요. 다만 지금 하반기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10월 USTR에서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선박이라든가 선사에 대한 규제가 좀 시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돼서 발주처에 대한 이 우회 변경들이 좀 가능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한국의 수주의 어떤 이 반사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수주 여력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은 사실 뭐 슬롯이 좀 비어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현재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그만큼에 대한 총량을 좀 채우게 된다면 수주 공백기에 관련된 영향들은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주 뭐 반토막 났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용기를 좀 주시는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수주 잔고가 늘었나 줄었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잡아주셨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 규제에 대한 내용들 미국 쪽에서 나온다면 우회 변경 차원에서 한국이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일 텐데 한 0.49% 오늘은 상승을 하네요. 일단 7% 정도 하락을 한 거에 대비해서 아직 만회는 다 못했지만 그리고 5일선도 여전히 이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한번 좀 올려 세울 수 있을지 주가 추이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 통해서 투자 전략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댓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두산도 세아도 가자 캐스크로 네, 눈물 좀 받아줘입니다. 일단 원전 해체 시장이 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 하나가 캐스크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확히 뭐고 이게 이 시장 안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오늘 댓글 아주 진심이 담긴 댓글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캐스크 관련이긴 합니다. 이번 고리원자력 발전 1호기 해체가 또 본격화되면서 핵 폐기물 저장 용기인 캐스크 시장이 현재 급부상하고 있죠. 이 시장을 두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세아베스틸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캐스크는 방사성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또 연고 저장할 때 사용하는 특수 용기인데요.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뒤 일정 기간 물속 수조에서 또 식히고 그 후 건식 저장 용기인 캐스크에 담아 밀봉 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원전 해체에서 가장 까다롭고 비싼 공정 중 하나인데요. 전체 해체 비용의 30%에서 많게는 4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장비로 여겨집니다. 특히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국내 캐스크 입찰이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이 국내 실적을 기반으로 두 기업 모두 2033년 약 1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시장에도 현재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 캐스크 입찰은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첫 관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전 해체 시장이 왜 열리는 데 있어서 기대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500조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00조 시장 안에서도 꽤 많은 비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캐스크이기 때문에 이 시장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두 기업이 입찰 경쟁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먼저 내년 하반기에 전남 한빛 원전에서 또 5천억 원 규모 캐스크 입찰이 예정돼 있는데요. 2027년에는 고리 1호기와 또 한울 원전에서 총 6천억 원 규모의 입찰이 더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곳만 해도 2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시장이 생기는 셈이고요. 현재 두산은 이미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도 캐스크를 수출한 이력이 있고 또 한수원의 국산 캐스크 설계 용역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쟁에서 한 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젤세라 또 세아베스틸도 프랑스 오라노에 납품한 실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한수원의 2기를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인데요. 전 세계 해체를 앞둔 원전이 현재 200기 넘게 대기 중에 있고요. 또 2033년에는 캐스크 시장이 연 13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현재 전문가들 시장도 또 긍정적인 편인데요. 이 원전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캐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 분야에서 기술력과 안정성을 입증한 기업이 이제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현재 우세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캐스크 시장을 선점할 기회인 만큼 이번 1조 원대 수주 경쟁이 향후 10년을 좌우할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국내 수주에서 실적을 쌓은 기업이 또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큰 만큼 두산과 세아의 1조 캐스크 전쟁에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과 세아의 캐스크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보고 갈까요? 오늘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5일선을 이탈을 한 후에 그래도 점차 이제 닿아가는 구간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1.3%대 상승불 현재 켜져 있고요.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앞서서 개장했을 때는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다시 좀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거래 상위 창구 좀 봤을 때는 오늘 JP모건 쪽에서 크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세아비스틸도 잠시 좀 보면 세아비스틸은 더 크게 오름세 시현합니다. 5.9%대 상승불 현재 켜져 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꽉 찬 양봉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6.3%로 계속해서 상승세 키워가면서 고점 탄력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댓글 넘어가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엑시노스는 칩 아니라 지뢰 아니야? 또 터지면 내 계좌도 폭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폭발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좀 자극적인데 어떤 내용 살펴봐야 돼요? 네, 먼저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짚어보면요. 최근 이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6조 원대 중반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4조 6천억 대까지 현재 낮춘 증권사도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의 타격이 큰데요. 시스템 LSI와 또 파운드리 쪽에서만 약 2조 3천억 원 분야에 또 그만큼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반도체 본체인 DS 부문도 1분기에는 겨우 1조 원을 넘겼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번 2분기에는 4천억 원대 이익으로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주가가 눌리는 게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6만전자를 회복했고요. 7만전자의 시야도 들어온다는 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먼저 외국인 수급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반도체나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삼성의 베트남 공제 관세율이 46%에서 20%로 낮아진 점, 이전을 착안해 볼 때 또 긍정적인 재료로 분석했다, 이런 점이 작용했다고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내일이라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점검 중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15곳의 평균치를 냈을 때는 DS 부문만 떼고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에서 한 2조 6천억 정도로 추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조 원대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 랜드나 특히 파운드리 부분 늘 발목 잡는 부분이죠. 이쪽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일단 실적 당장 잘 안 나올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고 본다면 네. 하반기 이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면 사실은 아직은 실적 바닥이다라고 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론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언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갤럭시 Z 폴드 7과 또 Z 플립 7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신제품 출시의 차원이 아니고요. 특히 Z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기로 하면서 현재 관심이 더 쏠리고 있죠. 엑시노스는 삼성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그동안 성능 이슈로 소비자 평가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 시리즈에선 전량 퀄컴 칩을 넣었는데 이 퀄컴에 지불한 AP 매입비가 지난해만 해도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조 7천억 원,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이번 플립 시리즈에 엑시노스를 넣어서 시스템 LSI의 실적을 높이고 또 파운드리 가동률을 높이고 이에 따라서 또 칩 구매 비용까지 절감하는 삼각 포석을 현재 둔 겁니다. 연간 600만 대 가까이 팔리는 이 Z 플립 자체에 칩을 넣고도 이 판매량이 만약 유지가 된다면 또 앞으로 퀄컴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JP모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BM 쪽에서도 사업에 진전이 있다면서 하반기 실적 반등에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여기에 대해서 HBM 공급이 본격화된다면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현재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갤럭시 언팩 행사는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9일 오전 10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1시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Z 플립 폴드 7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이 주가에 있어서 크게 반영이 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추이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1.4% 하락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쪽에서 상위 창구에서 좀 팔아내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관세 데드라인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뉴욕 증시 정규장 열리고 나서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까지 지수 흐름 어떨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